지금 미국 사회에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9월 5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조선 프로젝트가 단 5일 만에 붕괴했는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엔지니어 420명이 전세기를 타고 철수하는 순간 미국 해군 전력의 30%가 즉시 마비됐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강국을 자처하던 미국은 작은 나라라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가 6개월 재교육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장담이 불과 며칠 만에 무너진 장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약자의 결단이 강자의 자만을 무너뜨린 한국식 반전의 기록. 과연 이 모든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체이스입니다. 워싱턴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9월 23일 오전 10시 42분 연방 산업안보청 브리핑룸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제 상사 마이클 애셔가 역사적 발표를 했어요. 420명, 12만 달러, 6개월. 세 개의 숫자가 모든 걸 바꿨죠. 그날 브리핑룸 온도는 섭씨 22도였지만 제 등에선 땀이 흘렀습니다. 외국 기술자 비자 1인당 12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마이클 애셔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52세, 회색 양복, 검은 넥타이. 그는 제가 6년간 보좌해온 상사였어요. 연방산업안보청 부청장.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사람. 하지만 그날 그는 확신에 차 있었죠. 420명의 한국 기술자가 우리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문제였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체 인력은요? 마이클 애셔가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겐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만든 사람은 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함께 만들었죠. 120페이지짜리 보고서. 제목은 한국기술 의존도 감축 로드맵이었어요. 3개월간 밤낮 없이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죠. 차트, 그래프, 통계. 숫자들이 명확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대체 가능. 저는 그 보고서를 믿었습니다. 마이클 애셔도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 없음. 문자 한 통. 조선소에 한 번이라도 와보셨습니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익명 메시지였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다음 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철수 가능성, 조선업계 긴장, 해군 전력 차질 우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마이클 애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의 사무실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0페이지의 근거가 우리 뒤에 있었으니까요. 데이터, 시뮬레이션, 예측 모델. 모든 게 6개월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 마이클 애셔도 저도 단 한 번도 조선소 현장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필라델피아, 노퍽, 샌디에이고. 지도상의 점들이었죠. 엑셀 시트의 숫자들. 우리는 철판의 무게를 알았지만 용접공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9월 25일 오전 CNN이 속보를 띄웠어요. 하나오션 철수 시한 72시간 발표. 저는 커피를 쏟았습니다. 서류가 젖었죠. 마이클 애셔의 전화가 울렸어요. 제 전화도 울렸습니다. 국방부, 해군, 백악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진짜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마이클 애셔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데이비드, 하나오션이 진짜로. 말끝을 흐렸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하나오션 공식 발표문이 떠 있었습니다. 72시간 후 전원 철수. 설계 데이터 및 기술 인력 전량 회수. D-72만. 타이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9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마이크 레셔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어요. 우리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D-71만 4,500. 타이머가 시작됐습니다. 72시간 후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9월 26일 의회 청문회장. 오전 9시 30분. 저는 마이크 레셔 옆 보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의원 12명, 기자 50명, 카메라 8대. 모두의 시선이 증언대를 향했죠. 메디슨 콜드웰이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 검은 정장, 빨간 립스틱. 연방통상정책 자문위원이었어요. 10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저는 그녀를 3번 만난 적이 있었죠. 모두 워싱턴 만찬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기술이 과대평가됐다고 말했어요. 용접은 3개월 재교육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CNC 가공은 2개월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산업 기반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마이크 레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메디슨의 분석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었다고. CNN 카메라가 줌인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우리를 봤어요. 자신감 있는 표정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D-68만 2,200. 휴회 시간 복도였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임스, 항만 노조 위원장. 60대 초반, 청바지에 가죽 재킷. 그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받지 않았죠. 72시간 후에 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때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노조원 30명이 서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빼없는 해고는 없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또 무시했어요.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오후 2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마이크 레셔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햇빛에 반짝였죠. 그가 CNN을 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나오션이 본사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는 속보였어요. 오후 1시 30분에 올라온 기사였죠. 마이크 레셔는 블러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침과 달랐어요. 확신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D-52만 1000. 9월 27일 새벽 3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이었어요. 서울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했죠. 잠이 깼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하나오션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블룸버그 속보가 떴습니다. 하나오션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죠.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어요. 9월의 밤 공기. 귀뚜라미 소리.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D-48만 3천. 오전 9시 긴급회의였습니다. 펜타곤 3층 회의실. 제독 2명, 대령 5명, 그리고 마이크 레셔. 저는 뒤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독이 김도현 본부장과 연락이 됐는지 물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응답이 없다고 했죠. 침묵이었습니다. 15초간. 에어컨 소리만 들렸죠. 다른 제독이 협상 여지를 물었어요. 마이크 레셔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모르겠다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6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D-36만 1,500. 오후 2시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하나오션 CEO의 긴급 기자회견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TV 앞에 섰어요. 마이클 애셔도 서 있었죠. 국방부 담당자들도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나오션 본사. CEO가 단상에 올랐어요. 철수를 승인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D-72만.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죠. 저는 마이클 애셔를 봤어요. 그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꺼진 화면을. D-24만. 밤 11시 인천공항 실시간 항공편 정보를 받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 2대 VIP 터미널 필라델피아행 내일 오후 3시 출발 예정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만 몰랐던 겁니다. D-68만 3천.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2층 도착 로비에 서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9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죠. 하지만 공항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가 착륙했어요. 보잉 777 2대. VIP 터미널 쪽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 없이도 볼 수 있었어요. 흰색 동체에 파란 줄무늬.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마이클 애셔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지켜봤죠. 버스 5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전세버스였어요. 420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캐리어를 끌고 백팩을 메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30대 남성, 검은 점퍼. 40대 여성, 회색 코트. 50대 남성, 청바지에 운동화. 모두 평범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달랐죠. 질서정연했습니다. 군대처럼은 아니었지만 훈련된 팀처럼.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한 명씩. 15초 간격으로. 저는 그중 한 명을 알아봤어요. 박민수였습니다. 35세, 용접공. 6개월 전 제가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사람이었죠. 아니, 방문이라고 하기엔 부족했어요. 30분짜리 포토 세션이었습니다. 마이클 애셔의 현장 시찰. 기자 10명, 카메라 5대. 저는 그때 박민수와 악수했어요. 반갑습니다. 그가 말했었죠. 손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제 앞 100m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 여권 확인. 캐리어 스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댔어요. D-66만 1,500. FBI 요원 3명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 이어폰. 그들은 출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저는 내려가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420명 모두 합법적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범죄 기록 없음. 출국 제한 사유 없음. FBI는 30분간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마이클 애셔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그는 복도로 나갔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3번 반복했습니다. D-64만. 오후 5시. 탑승이 시작됐어요. 420명이 두 줄로 나뉘었습니다. 각 전세기로. 한 명씩 계단을 올랐죠. 저는 숫자를 셌어요. 1, 2, 3, 100, 200, 420. 마지막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김도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오션 해외사업 본부장. 45세.
그는 계단 앞에서 멈췄어요. 공항 건물 쪽을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오후 6시 15분.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777 두 대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죠. 마이클 애셔도 옆에 있었어요. 이륙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세기가 떴어요. 두 번째가 따라갔죠. 하늘로, 구름 속으로. 꼬리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마이클 애셔가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남았어요. 10분 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봤죠. D-12만.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있었습니다. 정문 경비원이 출입증을 확인했어요. 차단기가 올라갔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9월 말의 새벽 공기. 차가웠어요. 1번 도크로 향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작업대, 용접기, 컴퓨터, 공구함.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2번 도크, 3번 도크. 설계실, 품질관리실. 모두 같았습니다. 장비는 있고 사람은 없고.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컴퓨터가 꺼져 있었습니다. 서버실 문을 열었죠. 선반이 비어 있었어요. 하드 드라이브, 백업 테이프, 설계 도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작업대로 돌아왔어요. 용접 마스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올렸죠. 안쪽에 검은 매직펜으로 쓴 한글이 보였어요. 박민수. 손이 떨렸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본부장님, 아무도 없다고 했죠. 다 떠났다고. 어젯밤 자정에 마지막 차량이 나갔다고. 저는 마스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도크 앞에 섰죠. 물결 소리, 바람 소리, 철판이 삐걱거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떠났을 뿐이었죠. 환영받는 곳으로. 1일. 나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9월의 햇살이 철판 위로 쏟아졌어요.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용접기의 지직거림, 크레인의 삐걱거림, 사람들의 외침. 모두 사라졌죠. 바람이 불었어요.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1번 도크를 다시 걸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왔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봤어요. 작업대마다, 공구함마다. 컴퓨터 1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 꺼져 있었어요. 모니터에 먼지가 앉기 시작했죠. 키보드 위에도, 마우스 위에도. 설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죠. 책상 6개, 의자 6개, 제도판 3개. 모두 제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벽이 텅 비어 있었어요. 도면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앞정 구멍만 남았죠. 50개 넘게. 저는 손가락으로 구멍을 짚었어요. 하나씩. 서버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도 봤던 광경이었어요. 선반 8개, 모두 비어 있었죠. 케이블만 늘어져 있었습니다. 먼지 자국이 보였어요. 하드 드라이브가 있던 곳. 정확한 사각형 모양. 품질 관리실로 갔습니다. 측정 장비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캘리브레이션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유효기간 2026년 3월. 하지만 이 장비들을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업대로 돌아왔어요. 용접 마스크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박민수. 저는 또 들어올렸죠. 안쪽이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썼던 흔적. 손이 떨렸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켰죠. 조선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50명쯤 됐습니다.
참전 용사들이었죠. 70대, 80대.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배를 탈 예정이었다. 해군은 어디로 가나? 한 노인이 제 차 쪽으로 걸어왔어요. 베이지색 재킷.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었죠. 베트남전 참전 마크. 저는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앞에 섰어요. 저를 봤죠. 눈이 붉었습니다. 그는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어요. 내 아들이 이 배를 탈 예정이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로 그들이 작아지는 걸 봤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후 처음.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마이클 애셔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죠.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120페이지. 우리가 만든 그것.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12페이지에 멈췄죠. 형광펜 자국이 있는 곳. 6개월 내 대응 가능. 책상 위에 액자가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내, 아들 둘. 막내가 해군 제복을 입고 있었죠. 소위 계급장.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애셔가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죠.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 노트북이었어요. 발신자를 봤죠. 김도현이었습니다. 제목은 없었어요. 본문도 짧았죠. 사람이 사라지면 철판은 고철일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10번 읽었습니다. D1. 펜타곤 긴급회의였습니다. 오전 9시. 해군 보급 사령부 회의실. 제독 3명, 대령 8명, 국방부 차관. 그리고 마이클 애셔와 저. 대령이 서류를 배포했어요. 30페이지 보고서. 표지에 붉은 글씨. 긴급. 제독이 물었습니다. 현재 대체 가능한 인력이 얼마나 되냐고. 대령이 일어섰어요. 프로젝터를 켰죠.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해군 전력 공백 현황. 숫자가 보였어요. LNG선 건조 8척 중 3척 중단. 37.5% 손실. 구축함 정비 12척 중 4척 지연. 33.3% 손실. 잠수함 부품 생산 31% 감소. 평균 전력 공백률 31%.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어요. 제독이 다시 물었죠. 복구 기간은 얼마나 되냐고. 대령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최소 3년. 마이클 애셔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31%.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꿨어요. 우리가 믿었던 6개월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었죠. 그리고 그 3년은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DO1. 숫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뉴스룸. 오전 8시 정각. 앵커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해군 보급 사령부 보고서였죠. 해군 전력 30% 손실 확인. 파크스 뉴스가 이어받았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MSNBC가 질문했어요. 6개월은 어디 갔나? 저는 사무실 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죠. 모든 방송국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31%. 그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10시.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어요. 언론사 23곳. 의회 보좌관 15명. 국방부 담당자 8명.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해명이 있냐고. 저는 먼저 마이클 애셔에게 보고서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보고서를 들고.
30페이지. 이미 다 읽은 듯 했죠.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섰어요. 10분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어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디우길. 의회 청문회 준비위원회였습니다. 오후 2시. 하원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의원 보좌관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20페이지. 마이클 애셔의 보고서였죠. 우리가 만든 것. 첫 번째 의원이 책장을 넘겼어요. 12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형광펜을 꺼냈죠. 줄을 그었어요. 420명이 철수해도 6개월 내 독자 인력 확보 가능. 두 번째 의원이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냐고. 보좌관이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해군 보고서. 31% 손실. 복구 3년. 세 번째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번째 의원이 말했어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다섯 번째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뒤쪽에 앉아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같은 시각, 뉴욕. 증권거래소 조선 섹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켰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모든 게. 조선 ETF-42%. 방위산업지수 -28%. 해운 관련주 -35%. 메디슨 콜드웰의 컨설팅 회사 주가도 보였어요. -67%. 거래 정지 직전이었죠. 저는 그녀의 사무실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K 스트리트 15층.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뉴스가 보도했죠. 고객사 15곳 전량 계약 해지. 직원 80% 해고. 사무실 3개 폐쇄. 저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린 같았으니까요. 숫자를 믿었던 사람들. 사람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D7일 오전. 배달원이 왔어요. 오전 9시 15분. 큰 봉투였습니다. 연방의회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는 뜯지 않았어요. 마이클 애셔의 사무실로 들고 갔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죠. 3장. 공식 레터헤드. 의회 청문회 소환장이었습니다. 일시 10월 5일 오전 10시. 장소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증인 마이클 애셔. 연방산업안보청 부청장. 그가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증인 데이비드 체이스, 수석보좌관.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마이클 애셔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자네도 함께 가야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청문회. 6년간 수백 번 참석했습니다. 보좌관 자리에서, 뒤쪽에서, 메모하고 자료 넘기고 조용히 앉아있던 자리. 하지만 증인석은 달랐어요. 그곳은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었죠. 카메라, 의원, 기자, 방청객. 그리고 질문들. 끊임없는 질문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10월의 햇살.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7일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숫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1%. 6개월. 120페이지. 그 숫자들이 이제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D7일. 의회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마이클 애셔 옆에 앉아 있었어요. 증인석. 나무 테이블, 마이크 2개, 물컵 2개. 앞쪽에 의원 12명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죠. 뒤쪽에는 기자 8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카메라 15대. 방청객 200명.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목덜미가 따가웠죠.
형광등 불빛이 밝았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위원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120페이지. 우리의 보고서였죠. 그가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1페이지, 2페이지, 5페이지, 12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부청장님의 보고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420명의 외국 기술자가 철수하더라도 미국은 6개월 내 독자적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재교육 프로그램과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침묵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마이크 레셔를 봤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이크 앞에서 마이크 레셔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봤어요. 턱이 굳어 있었죠. 틀렸습니다. 2글자였어요. 하지만 회의장 전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가 일제히 터졌죠.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눌렸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했어요. 해군 전력 손실이 몇 %냐고. 복구는 얼마나 걸리냐고. 31%. 최소 3년입니다. 마이크 레셔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은 어디 갔냐고 물었죠. 대답이 없었어요. 같은 시각, 뉴욕 증권거래소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영상을 봤어요. 오전 10시 25분. 조선 섹터가 다시 무너지고 있었죠. 마이너스 42%. 빨간색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모니터마다 하락 그래프. 거래량 폭증. 워싱턴 K 스트리트, 메디슨 콜드웰의 사무실도 그때였습니다. 15층.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뉴스가 보도했죠. 빈 책상 30개. 박스들이 복도에 쌓여 있었어요. 직원들이 짐을 싸고 나가는 모습. 메디슨은 없었죠.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청문회장으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 의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른 보고서였어요. 표지에 제 이름이 있었죠. 편집자 데이비드 체이스. 보좌관님. 저를 불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마이크가 너무 가까웠죠. 보고서를 함께 작성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의원이 다시 물었어요. 이 보고서의 근거가 무엇이었냐고. 어떤 현장 조사를 했냐고.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데이터, 통계 분석, 시뮬레이션. 말이 끊겼어요. 의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조선소에 가본 적 있느냐고 물었죠. 침묵이었습니다. 3초, 5초, 10초.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가 한 말 같지 않았죠.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장을 넘겼어요. 용접공 1명을 교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하지만 의원이 재촉했죠. 잘못됐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인정할. 저도 그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공범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레셔를 봤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있었죠. 눈이 붉었습니다. 위원장이 휴회를 선언했어요. 오전 11시 45분. 15분 휴식.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로 나갔죠. 보좌관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뉴스 속보였죠. 대통령, 긴급 국민 담화 예정. 오늘 밤 9시라고 했습니다. 백악관 참모가 지나갔어요. 서류를 들고. 표지가 보였죠. 대외 사과문 초안.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 제 이름으로 만든 보고서가 국가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레셔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6개월이 거짓말이 되었죠.
우린 숫자를 믿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D8일 밤 9시. 전 세계가 백악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TV 앞에 서 있었어요. 마이클 애셔도 옆에 있었죠.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담화문을 알고 있었어요. 7번 수정됐죠. 처음엔 유감이었습니다. 법무팀이 반대했어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고쳤죠. 사과로. 대통령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미국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동맹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기술을 숫자로만 봤다고.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외국 기술자 비자 규정을 즉시 원상복구한다고 발표했어요. 12만 달러에서 원래대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한국 정부에게, 하나오션에게, 420명에게. TV 화면이 꺼졌어요. 9시 15분이었습니다. 마이클 애셔가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구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 흐르고 있었어요. 10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죠. D9일. 마이클 애셔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보고서를 들고. 120페이지. 우리가 만든 것. 찍고 있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12페이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 13페이지. 14페이지.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죠. 모든 페이지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120장. 3개월간의 작업. 우리의 확신. 우리의 오만. 마이클 애셔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가 말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완전한 숫자는 최악의 거짓말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12일.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애셔 대신 왔어요. 그는 올 수 없었죠. 청문회 후폭풍이 여전했습니다. 의회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후 3시. 하나오션 본사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죠.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김도현이었어요. 45세. 회색 정장. 그는 저를 봤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고개를 숙였죠. 그가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죠.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우리는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죠. 아메리카노 2잔. 김도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용서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고. 그저 존중을 원한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420명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유럽이라고. 환영받는 곳이라고.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렸죠. 그는 물었습니다. 마이클 애셔가 어떤 사람이냐고. 저는 생각했어요. 6년간 함께 일했죠.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사람. 하지만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30분간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전달됐죠.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7시 비행기였어요. 저는 탑승구 앞에 앉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하나오션 이유아시아 투자 80억 달러 확정. 기사를 열었습니다. 420명 전원 유럽 재배치.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새로운 조선소.
새로운 프로젝트. 로테르담에서 첫 선박 건조 시작.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3주 전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봤던 그들. 박민수. 420명.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환영받는 곳에 있었어요. 마이클 애셔에게 전화했습니다. 밤 11시였죠. 워싱턴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그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피곤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김도현을 만났다고. 그가 존중을 원한다고. 마이클 애셔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사람이 곧 기술이라는 걸 이제서야 안다고. 너무 늦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뜨고 내렸죠. 사람들이 떠나고 도착했어요. 420명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3개월 후였습니다. 로테르담 항구에서 뉴스가 도착했어요. 하나오션의 첫 번째 완성선이었죠. LNG선. 420명이 만든 첫 작품.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진수식이었어요. 샴페인이 선체에 부딪혔죠. 물보라. 환호. 그리고 420명의 얼굴들. 박민수도 보였어요. 헬멧을 쓰고 웃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을 오래 봤어요. 그날 오후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이었어요.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1번 도크, 2번 도크. 텅 빈 작업장.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정문에 새 간판이 있었어요. 한미 공동훈련센터 2026년 3월 개장 예정. 저는 간판 앞에 섰습니다.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파트너 하나오션. 교관진 10명 파견 예정. 입구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첫 미팅이 있다고. 한국에서 실무진이 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 마이클 애셔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는 책상에서 뭔가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죠. 새 보고서였어요. 표지가 보였습니다. 파트너십 새로운 동맹의 형태.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해줬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이번엔 현장부터 시작한다고. 그의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그가 직접 찍은 거였죠. 3일 전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변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메디슨 콜드웰은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텍사스로 갔다고 했죠. 컨설팅 회사는 모두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떠올랐죠. 우리가 얼마나 비슷했는지. D91. 화상회의였습니다. 오후 3시. 마이클 애셔, 그리고 김도현. 화면 속 김도현은 로테르담에 있었어요. 새 사무실이었죠.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실내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죠. 마이클 애셔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제대로 하겠다고.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주십시오. 3글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화면이 꺼졌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강에 겨울 햇살이 반짝였어요. 12월의 오후. 차가운 공기. 박민수는 지금 폴란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훈련센터에서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용접. 그가 30년간 해온 일. 420명은 모두 흩어졌어요.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프랑스. 하지만 흩어진 게 아니었죠. 퍼져나간 거였습니다. 씨앗처럼.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 72시간의 기록.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워싱턴에서 15년을 일했다. 9월 23일, 내 상사가 역대급 발표를 했다. 손이 움직였어요. 문장들이 쌓였죠. 오만 카운트다운, 철수, 공백, 숫자의 반격, 청문회, 사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우리가 잃은 건 52억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미래였어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증인이었고 공범이었고 이제는 기록자입니다. 이것이 72시간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마음, 저희는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 이 모든 감동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늘 감사드립니다.